이번 주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반대신문의 단계 2단계까지 설명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 측 발언의 오류와 허점을 판단하는 기준,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공정성, 이거 196페이지에 있는 학습활동 1번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강조했었죠. 이어서 3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그렇게 해서 파악한 내용을 이제 상대방한테 질의를 해야겠죠. 반대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표현으로?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대전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신문의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반대 신문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19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반대 신문이란 토론 참여자가 지정된 시간 안에 질문의 형식으로 상대 측의 발언의 내용을 검증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거 맞죠? 라고 검증을 하는 질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확인 질문과 검증 질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확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을 가기 위한 전 단계 질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OX, 즉 예, 아니오의 형식으로 답한 후에 이제 필요한 내용에 필요에 따라서 보충 답변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 사용하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방금 나를 근거로 가라고 주장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상대 측에게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상대 측이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입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증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검증 질문이란 상대 측의 발언의 내용을 검증하는 질문으로 발언의 오류나 논리적 허점을 근거로 검증하는 기능을 한다. 예시로 국제기구의 연구 보고서에서 이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나가 가해의 주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의문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표현하는 건 뭡니까?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상대 측이 우리 편이 갖고 있는 이 이제 질문에 대한 제대로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은 상대 측이 바로 논리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배심원 등이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195페이지 반대 질문의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 측 발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상대 측 발언의 허점과 오류를 검증하는 질문을 하려면은 상대 측이 말한 범위 내의 내용에 관해서만 질문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상대 측이 말한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입론 때에 상대 측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상대 측 입론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 토론자가 그에 대해 반대로 질문을 하게 되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으며 반대 신문을 하는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 신문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서 상대 측을 비판하는 내용은 반론 때 하는 거예요. 반대 신문에서는 반드시 상대 측이 말한 범위 내에서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류를 검증하는 질문. 반대 신문을 하는 토론자가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주장에 대한 이유만을 물으면 사실을 확인하고 오류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왜
생각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은 내 생각을 얘기하겠죠. 당연히 질문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변명 내지는 합리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은 우리 편에게 주어진 반대 신문 시간을 꽉 채울 수가 있겠죠. 자기 변론으로.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질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측이 제시한 이유나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 데에 첫 번째의 이제 질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 측의 발언의 오류를 점검하는 질문. 이런 질문이 바로 반대 신문의 이제 질문으로 좋은 질문의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아까 얘기했습니다. 왜, 생각,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개방형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 개방형 질문에 반대되는 개념, 바로 폐쇄형 질문이 좋겠다. 폐쇄형 질문은 어떤 거겠어요? 딱 답이 예, 아니오로 한정되는 거,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폐쇄형 질문이 되겠죠. 즉 상대 측이 답변하면서 반대 신문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보충하는 추가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방형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앞에서 얘기했었고요. 질문자는 반대 신문 시간 동안 주도권을 유지하며 상대 측 발언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 바로 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바로 뭐다? 폐쇄형 질문이다. 이 반대가 개방형 질문이고,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때까지는 질문하는 방식이었다면 답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상대 측의 질문에 의도를 파악하며 답변하기. 이런 앞에서 봤던 확인 질문이 있겠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마 이런 식의 검증 질문을 하려고 하겠지. 이런 이제 촉이 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그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궁금하셔서 질문하시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유능한 그런 모습을 배심원들에게 보일 수 있겠죠. 상대 측이 반대 신문 절차에서 하는 질문은 우리 측이 주장한 내용의 허점이나 오류를 밝히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 측 주장이나 근거에 어떤 점을 검증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여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답변하기 어려우면 솔직하게 답변하기. 자,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이제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은 그냥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깔끔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능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을 이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토론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대 측의 질문에 답할 수 없거나 상대 측이 요구한 정보를 제시하기 어려우면 솔직하게
그 점은 더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추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와 같이 간략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답변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간을 끌거나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자, 세 번째, 여유를 지니고 감정을 조절하며 답변하기. 이거는 뭔지 잘 아시겠죠? 흥분하면 안 된다. 자, 약간의 넌센스가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아이들 싸움에서는 누가 진 거다? 코피 흘린 아이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아이, 먼저 우는 아이가 지는 것이다. 그럼 어른들 싸움에서는 누가 지는 것이다? 먼저 흥분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 상대 측의 질문에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평정심을 갖고 차분한 어조로 답변한다. 감정에 따라 흥분한 어조로 질문에 답하면 우리 측 주장과 논거의 설득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배심원이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토론 안 되겠네, 이런 식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우리 여기에서 학습활동 1번 됐으니까요. 넘어가고 19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에 사용되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 논제, 썸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자, 토론 맨 첫 파트인 것 같네요. 찬성 측 입론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서머타임제란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에 일과를 일찍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서머타임제의 개념 나오고 있는데요. 토론에서 핵심 용어는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자가 정의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토론회의 규칙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최근 여름철 전력 소모가 급증하여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국내 전력 소비 증가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전력 대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정전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 건의문 쓰기 했을 때의 세 가지 쟁점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 상황 쟁점이 여기서 적용되는데 내용이 뭐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이 바로 문제 상황이죠.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시행 대책은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근무 시간이 유난히 깁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장인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가족 해체 등의 현상 등의 사회 문제는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 상황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무 시간이 유난히 길다. 문제 상황 2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개발 시간이 부족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부족한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문제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문제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근무 시간의 시간이 길다는 것.
자, 이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문제 상황 났으니까 해결 방안이 나와야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썸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서머 타임제가 뭐라고 했었죠?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에 일과를 일찍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오늘부터 1시간을 당기자라고 하면 오늘 밤 12시가 되었을 때의 그 시계를 11시로 딱 이동시키는 겁니다.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게 되면 전력 소비량이 0.15에서 0.25% 감소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 타임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두 가지 기대 효과 1, 2 그렇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 기대 효과 이제 쟁점을 지금 각각 이어서 제시하고 있네요. 자, 서머 타임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 타임제는 실시 전날만 1시간 빠르게 시계를 맞춰두고 이후에는 그 시간에 맞춰 활동하게 되므로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목소리, 이제 반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라고 그냥 이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또한 서머 타임제는 날씨가 무더워지는 4월에서 9월까지만 시행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역시 별로 무리가 없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입론에서 검증할 부분들 첫 번째 예시문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판단 기준 정말로 그런가?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시행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혹은 없었는지 오히려 손해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타당성.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뭘 질문해야겠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떤 대책을 시행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미미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른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제시된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할까요? 서머 타임제는 날씨가 무더워지는 4월에서 9월까지만 시행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4월에서 9월이라면은 1년 중에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은 4월에서 9월까지만 시행한다라는 방안이 직장인들의 일상생활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어떤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거죠. 바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요. 자, 아까 썸머 타임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1시간 빨리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를 빨리 일과를 마치는 그런 내용인데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퇴근은 1시간 빨라지지만 출근이 1시간 또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하는 노동 시간의 변동이 없는데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만큼 1시간 빨리 피곤해질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피곤해질 수 있는데
단지 퇴근이 1시간 빨라진다고 해서 과연 여유 시간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문장이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 문장이 바로 입론에서 검증할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타당성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 신문에서 사용되는 질문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바로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지만 출근 시간도 당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뒤에는 실제로 이제 토론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토론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